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우리 상품의 수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준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흐름 속에서 지역 경제를 진단합니다. 최근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봅니다. 먼저 경제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시사톡톡 단골 손님이시죠.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경기 침체다. 네네. 이제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아니다, 벌써 이제 시작됐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네.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경기가 이제 하강하는 국면이다. 아니면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까지는 계속 올린다라는 신호를 보냈었는데 올 들어서는 이게 변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물론이고 과연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느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미국이 그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침체에 접어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네, 일단 미국 연준의 이제 견해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견해는 미국 경기, 적어도 미국 경기는 올해 이제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화랑세를 보여왔었고요. 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드디어 정점을 찍고 하강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일부 의원들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네. 그 이제 연준의 그 점도표라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연준의 그 위원들이 네.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볼 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요. 네. 네. 점도표를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경기 둔화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해질 네. 것이다라는 네. 이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점들은 사실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두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 지배적인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18년 정도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네. 그러한 이제 전망에 기반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3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준 위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네. 경기 하강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연준 위원들로 하여금 그 금리 인상의 속도 내지는 금리 인상의 횟수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뭐 침체다, 경기 하강이다. 이미 경기 네. 침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네.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위축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 침체라는 이제 경기라는 것이 이제 상승 국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강 국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상승 국면과 하강 네. 국면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좋아질 때는 그 좋아지는 것이 분명히 많은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네.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승이었고 마찬가지로 하락 국면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경기 사이클의 특징들을 보면 상승할 때 많은 경제 주체들이 상승하는지를 잘 못 느껴요. 네. 그리고 하락할 때도 하락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네. 조금 뭔가 이렇게 시들시들 말라간다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의 하락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경기 사이클의 특징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것이 예전처럼 1%, 2% 이 정도의 큰 폭의 경기 하락이라기보다는 0.2% 내지는 0.3% 많아야 0.5% 정도의 이런 정도의 경기 하락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방향성은 하강 국면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또 경기 하강 국면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그렇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뭐 이거 갖고 며칠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장기 금리가 오히려 뭐 2, 3개월짜리 금리보다 더 낮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심리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란들이 나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 현재 1.75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2.5%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를 보면 보통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 수익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금리와 10년물짜리 금리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게 정상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 3개월물 금리보다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더 낮아지는 금리 혁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이 금리 혁전 현상은 경기가 조만간에 굉장히 이제 하강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금리 역전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이제 경기 둔화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 금리 역전이 발생했으니까 머지않아 그러니까 경기 하강이 굉장히 뚜렷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또다시 이제 금리 역전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10년물 금리가 금리 역전이 발생하긴 했는데 여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3개월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높습니다. 물론 그 격차는 여전히 굉장히 좁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점들이 사실은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죠.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또 하나 상징적인 그 제품, 반도체 경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메모리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이 국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많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재고 물량이 많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재고가 다 소진되더라도 과연 이 D램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전망이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반도체 가격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반도체 가격의 변화,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강국인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의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 그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가격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보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의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만큼 그러한 제품들의 생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제품 생산 속도들이 떨어지고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이제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경기 하강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특히나 D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D램 가격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재고 물량이 많다는 것은 수요처를 그만큼 못 찾았다. 못 찾고 있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중 간 무역 협정이 중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느냐.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이 다시 활기를 띠느냐 아니면 안 띠느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텐데 네네.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뭐 결과는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현재까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네. 벌였고요. 네.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중국 대표단이 이제 워싱턴 D.C.로 와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온 협상 결과들을 그렇게 점검을 해보면 이번 협상은 이제 성공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를 한다. 네. 그다음에 중국 총리죠. 그 류허 중국 총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네.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중국이 미국 제품을 상당 부분 수입을 더 이제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협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낙관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완전히 네. 철폐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상당 부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굉장히 큰 의견 차이가 아직도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중국은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세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네.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세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면 네.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네. 영향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뀐 거. 네,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일시 일시적으로 역전됐다는 역전이 점. 되었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가 뭐 잠깐 오르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다운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중 간 무역 협정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바라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경기 침체의 국면을 증명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당장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이 우리 이제 수출로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네. 수출이 4개월째 감소세였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반도체.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살펴봤었는데요. 반도체 수출 물량이라기보다는 수출액이 이제 줄어든 거죠. 네네.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다운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으로의 수출도 많이 이제 줄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네. 이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경제 성장에 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간 소비, 그다음에 네. 기업 투자, 네.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리고 마지막이 수출인 거거든요. 예. 지금 민간 소비와 예. 기업 투자는 사실상 굉장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예, 예. 보이고 예. 있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거의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예, 수 있는데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세수나 혹은 경기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예.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가지보다는 예. 오히려 마지막 예. 이 수출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출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이제 하강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네.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해석이 네.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2017년도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1%를 네. 기록을 했고요. 작년 경제 성장률이 지금 2.7%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지금 떨어진 거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 2017년부터 이게 완만한 형태의 경기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경우에 이제 어떤 기관에서는 2.6% 내지는 2.5%,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그보다도 더 낮을 수 있다라는 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를 넘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3.1%, 2.7%, 그다음에 2.5%나 6%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네. 길게 놓고 보면 완만한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네네. 경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으로의 이제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다 하지만은 이 완성차 업체 수출이 이제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전이 뭐 네. 강력하고 그리고 다른 뭐 철강 제품도 포항의 철강 제품이 있지만 이것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해주고요. 지역 경제에는 네. 굉장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대구 지역의 지역 이제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수출 의존적이다라고 네.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네. 구조와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대구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네. 관련 업체들의 그런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수출 하강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여파가 대구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방향성인데요. 네네. 희망을 가져도 되겠는가? 희망만 있다면은 뭐 이걸 이제 딛고서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일단 지역 경제 전문가들의 말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출 감소세도 있습니다만 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네.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이런 대구의 지역 경제 내지는 지역 산업들이 제대로 쫓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 네.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 네. 그다음에 자율 운행 네. 자동차 중심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네. 2, 3년이면 굉장히 아주 다른 모습으로 네.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대구의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어 가고 있느냐. 현재까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네. 평가해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연히 중앙정부 그리고 네.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라도 좋으면은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 뭐 잘 팔리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한국 경제 자체가 침체 국면기에 접어들다 보니 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 지역 경제는 더 취약해지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제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또 심지어는 뭐 내릴 수도 있다,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뭐 재고가 소진되면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은 뭐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많은 나라고 또 비메모리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타겟책들이 있는데 그야 뭐 워낙 강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이제 우리나라 또 지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재정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정부 지출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마당에서. 일단 기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 내지는 경기 하강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네. 것이냐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하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방향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네. 텐데요. 금리 정책과 그다음에 네. 재정 정책으로 나눠볼 수가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금리 정책 네. 아까 이제 연준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금리 정책부터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확장적인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투자 의지를 이렇게 개선시키는 뭐 이런 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확정적인 통화 정책,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사실 약간의 뭐 이견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금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국은 2.25에서 2.5니까 금리를 뭐 내린다면 내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뭐 내릴 금리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네. 금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민간 소비도 진작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투자를 증진시키는 효과들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금리를 네. 낮춤으로써 네.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네.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파급 경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네. 진단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주변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 내지는 기업들이 투자를 전혀 네. 늘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아무리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부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기준금리의 인하와 이것으로 인한 그 경기 부양 효과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상관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 그런 정책으로서는 존재하는데 그 실효성은 현대에 와서는 많이 낙관할 수는 없다. 많이 약화되고 약화됐다. 있다라는 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잘못하면은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런 이제 우려도 그런 있지 않을까. 부작용, 네.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부의 양극화를 네. 심화시킨다든지 네. 이러한 부작용들이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일단 금리 정책은 그렇고요. 자, 재정 정책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정 정책은 또다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관련된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 어떤 계층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으로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소득 1분위, 2분위 계층, 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죠. 네. 소득 5분위 계층, 소득이 높은 계층입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를 들자면 실업의 가능성도 오히려 그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그렇다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렇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취약한 계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창출 확대 뭐 이런 네. 부분에 좀 재정이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과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취약한 계층이란 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네.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이 경기 침체를 사실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은 경쟁력, 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력이 강화가 되어야 네. 수출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텐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 황 박사님도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현실적으로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좀 진짜 실효적인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은 사실상 규제 완화, 산업 규제 완화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규제를 굉장히 과감하게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테크라든지 혹은 드론 산업,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우리보다 절대 뒤처져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 없이 굉장히 과감하게 규제를 풀므로써 네.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수준의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히고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는 굉장히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 부동산 과열을 이제 좀 가라앉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조는 당분간 조금 이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네. 사실이거든요. 네. 부동산 가격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 주는 것이 가장 네. 이상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전 3년 내지는 네. 4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급등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러한 급등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급등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조금 안정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금융 대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건전성 강화 쪽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보유세 네. 논란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라든지 네. 혹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세수 내지는 그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들을 네.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완만한 형태로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너무 급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금리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그리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런 해법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을 내다보면서 정보기술, 생명기술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나쁘니까 미래를 준비할 지금 상황에서 이 고통에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여력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뛰어들었을 때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시름시름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는 전략들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느냐, 어떠한 산업들을 육성해 왔느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산업적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영역,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미래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기 자동차, 뭐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냐를 조금 과감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들, 이 지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들은 당연히 포함하겠습니다만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감한 규제 완화, 민간 산업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서 지역 경제가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역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 정부의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김영화 초대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는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대구 사회서비스원 매우 중요한 이제 기구인 것은 틀림없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 그것을 오늘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고 또 노인 돌봄에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여성의 그 사회 진출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할 수가 없게 된 이런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우선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의 수준, 정책 이런 데 대한 욕구가 커졌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문제점. 그러니까 희망원이라든가 또 뭐 어린이집 요즘 우리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발족이 됐고 대구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4월 1일 날 출범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이제 개원식을 할 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구시립 희망원은 복지시설 안에 퍼진 인권 침해와 여러 비리로 악명 높았습니다. 천주교 재단이나 민간 복지재단 등으로 운영 주체를 바꾸어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 공익법인을 만들어 대구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과 시청 어린이집 등 5개 시설 운영을 직접 맡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공 영역이 전체를 관장하면서 보다 더 그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사회서비스는 해야 되겠다.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져 상업화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모아 지역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공공성이 높아지면 우리 민간 복지에도 상당한 질적인 변화가 이끌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설 운영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내실을 다지라는 요구입니다. 얼마만큼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탈시설을 비롯한 희망원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또 소규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과제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 오는 6월부터는 종합재가센터와 장애인 보호센터까지 운영을 맡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그 리포트에도 나왔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희망원에 있는 3개의 시설 그리고 다른 2개의 시설 포함해서 5개의 시설을 운영한다고 이제 합니다만 여기서 운영이라는 거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 장을 저희들이 이제 직접 채용하고 공개 네. 채용을 거쳐서 지금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들을 책임지게 되면서 네. 그 사실은 뭐 그 안에서 그동안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고용 승계를 하게 네. 돼 있지만 네. 이제 그 큰 틀을 저희들이 이제 정비시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세세한 계획들, 세밀한 부분들 그동안에 놓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네. 저희들이 이제 총괄하고 네. 챙기고 이제 네. 어떤 그 표준 모델을 만들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1차 그 네. 책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플랫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대구시립희망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인권 침해라든가 회계 부정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어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이런 비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요. 가장 이 뭐라고 할까 이제 바꾸어야 될 것이 복지시설 일부 복지시설에서의 그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 이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보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그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인 자금을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쓰게 되고 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고 네. 그것을 공개하게 되고 네. 그 예산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네. 것들을 감시하게 네. 되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뭐 재정, 뭐 재무, 그다음에 뭐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과 네. 원칙으로 네. 하면 가장 정확한 게 아닐까. 네. 그게 왜 문제였을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네. 진단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사실 대구시립희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도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이 희망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이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할 것 같아요.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이 희망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파악하신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점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소통의 부재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있는 저 자리에서 한 50년을 네. 거의 같은 사람이 그 종사자끼리도 소통이 없고 네. 네. 그다음 생활인끼리도 소통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감지를 하지 못하고 네. 그 속에서 계속 그 같은 일에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그 고여 있는 물들이 네. 썩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네. 제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들은 사실 지난 2, 3년 동안에 네.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문제가 됐던 그런 인력들이 이제 많이 교체가 됐고 네. 이제 형식적인 것은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제는 굉장히 그 많이 정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들여다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시설병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네. 그런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네. 삶의 어떤 희망 그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어넣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소통의 부재, 네. 그 다음에 어떤 삶의 활력, 그 다음에 의미,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희망원이 정말 희망을 네.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대구시립 희망원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께서도 같은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수용인들의 탈시설화가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 그러셨죠? 그럼요. 그 네. 탈시설화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것 네. 자체가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체돼 있는 이제 네. 이런 곳이기도 했고 네. 또 그 시설을 그렇게 잘 운영했다라고 네. 말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네. 있어 왔고 네. 그러니까 탈시설화는 하나의 방향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 탈시설화를 위한 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그룹홈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어지는 기숙사 네. 또는 그룹 홈 네. 집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전문 인력과 필요한 것 지지를 받고 네. 협조를 받는 이런 어떤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조차 하는데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네. 그 하나의 그냥 이슈화를 시킬 게 아니라 이제 네. 저의 과제는 이제 교수일 때는 제가 그거를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제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단지 중요한 것은 탈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속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네. 삶의 질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좀 멀리 간 것 같기도 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탈시설화이다. 네. 이 대구시립 희망원의 탈시설화 모델이 성립된다면은 네. 우리나라 한국 사회 복지 시설에서 중요한 모범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당장 방금 교수님께서도 뭐 인력 문제 그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하셨고 그런 거 보면은 인력도 지원돼야 되고 이 탈시설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재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만일 이 뭐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탈시설화라는 것이 나오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온 이후에 의식주 나아가서는 이 사회 생활을 어울려서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뭐 기여라는 것은 뭐 위대한 큰 기여가 아니고 참여라고 예 참여라는 표현이 더 맞겠는데요. 그런 아주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관을 좀 갖고 계시는지. 네.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한 26명이 벌써 탈시설화를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입니까 혹시? 장애인 뭐 또 노식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나 대충 잡아서 탈시설화 한 명이 하는데 한 1억 원이 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전문 인력과 뭐 간호 또는 보조 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시와 군, 구의 단위에 많은 그 어떤 협력체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통괄하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탈시설화만 네. 시켜서 될 게 아니라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통괄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대구 사회 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저희가 네. 이제는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통괄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센터 통괄 시스템 그런 네. 것들 지금 하겠다는 네, 게 네. 올해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이죠. 네, 네. 재원인데 이제 그거는 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예를 들면 집안에 돈이 없는데 네. 뭐 아이들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할 때 네. 부모님이
많은 소통을 하시면 이제 우리의 뭐 재정 상태는 이렇고 얼마간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네. 지금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 그 어떤 시민과의 소통, 당사자들, 네. 수요자들과의 소통. 저는 이걸 통해서 재정 문제를 명쾌하게 네. 넉넉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다는 네. 희망을 주는 네.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네,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네, 협조라는 것은 이제 중앙 정부든 또는 지방 그렇죠. 정부로부터의 협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뭐 반을 대고 지역에서 반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항상 매칭 펀드로 가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태이긴 해도 하여간 대구는 뭐 주어진 과제가 워낙 엄중하다 네. 보니까 네. 그것을 사회서비스원이 지금은 가장 네. 큰 과제로 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라기보다는 이제 복지 분야의 재정 지원을 좀 그렇죠. 확대시켜야 네. 된다. 그건 네. 뭐 지난번에 개원식에서도 시장님이 또 확고한 의지로 네. 말씀하셨고 또 시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엄청 그 동의를 해주셔서 저는 객관적으로 뭐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 주요 목적이 이제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렇죠. 네. 이 말을 또 다르게 보면은 공공성 확대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개 시설을 운영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조항을 봤더니 이제 불법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뭐 구청장이라든가 누가 이제 위탁을 의뢰하거나 하면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관리 운영을 이제 맡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규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무슨 공립요양시설 이런 신규 시설이 생길 때에도 이제 운영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전부 맡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런 뭐 로드맵을 가야 되는데 이게 강화되면서 확대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아니요, 그건 네. 제 질문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거는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민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 있어요. 네. 뭐 현장성, 접근성, 네. 효율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원이고 네. 공은 이제 그것을 엮어주는 틀을 네. 만들고 법을 네.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터전을 네. 만들어주는 게 공의 그 큰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과 공이 같이 가서 네. 모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협력 체제,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자. 그렇게 해서 양쪽이 더 좋은 쪽으로 항상 그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자.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원래 목적도 그런 거죠. 그런 거라서 경쟁 체제라든가 민이 하고 있는 것을 사회서비스원이 다 가져간다든지 네. 뭐 예산을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흡수해 갈 네. 거라든지 네. 이런 것은 정말 기우에 불과하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민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네. 그다음에 민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 지표나 무슨 표준 모델이 없을 때는 그거를 만들어주고 저희는 네. 또 정책 개발팀, 연구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지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민간은 그대로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생길 때 네.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새로 뽑았습니까? 지금 이제 몇 명 정도 되나요? 21명이 본부 직원인데요. 그중에서 8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21명을 뽑게 되고 네. 3명이 이제 시청에 파견 공무원이 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8명을 뽑았는데 70명 가까운 응시자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뽑고 나니까 너무 좋은 인력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봉급 체계도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그 공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사회 정의로운 쪽을 향해서 뭔가 처음으로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죠. 네, 전문 인력들 박사도 네. 있고 뭐 네. 박사라 해서 꼭 우리가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는 네, 우리 교수님 있겠는데. 제자도 있습니까? 제자는 뭐 있지요. 제자 네. 뭐 당장에 거기 네. 8명 속에는 없지만은 네. 뭐 주변에 제가 32년 동안 키운 제자가 2,000명이 되니까 네. 어딘지 있다가 나타나서 네.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개 채용 네. 방식으로 네,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근데 인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모든 대학이 복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네, 네. 또 어떤 대학은 한 대학에 복지 관련 학과만 3개의 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많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 인력은 많은 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않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탈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그 인력도 뭐 재편성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제 모든 게 지금 이제 불확실한 상태에는 네. 있지만 그림을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가고 있고 네. 그 전문 인력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산발적으로 또는 분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전문 인력과 어떤 기관들을 잘 연결시켜서 네. 보다 더 본래 의미에 맞게 이 역할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까? 그렇게 네.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가센터라는 것은 노인들 또는 그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한 분들이 네. 병원에 가지 않고 네. 자기 집에 그대로 있으면서 네.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는 네, 걸 네. 말하죠. 그게 가장 아이디어 아주 이상적인 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재가라는 건 집에서 이제 간병을 받고 간호를 받는 그런 센터를 그 사람들을 위한 네. 또 역시 연결고리와 플랫폼이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인력을 어떻게 제공하고 어떤 적절한 시기에 어떤 적절한 어떤 취급들을 네. 말하자면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전체 통괄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과. 종합재가센터라는 네. 것은요. 네. 그걸 직접 우리가 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주고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떤 형태 인력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드쿼터 같은 네. 역할. 역시 플랫폼 역할을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대구시청 공무원도 3명 파견 네.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하여튼 네. 1년 반의 그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뽑는 과정이 제가 3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고 제가 대표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직원들이 3월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 정말 사막에서 집을 지어주는 네. 분들이라고 제가 네. 생각할 정도로 많은 기초 작업을 그동안에 다 해주신 분이고 그분들이 이제 1년 파견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더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기초 작업을 해준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큰 마당을 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가장 처음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이제 주목받고 그렇죠. 네. 또 대구 지역 사회가 이제 복지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더더욱 주목을 받고 또 복지 시설에서 이제 사건 사고도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시민들로부터도 주목을 네,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평생을 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셨는데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이론과 실제는 매우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으로 계실 때는 이제 많은 그 주장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과 요구를 이제 받으셔야 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또 뭐 정말 교수나 학자로서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론과 실제는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한 거고 실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론적인 게 필요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항상 삶의 현장이 우리의 네. 공부의 그 사회 과학의 전체가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이 연구의 대상이었고 그중에서 복지라는 건 삶의 질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고 네. 뭐 이런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네.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향상하는 거에 우리의 목표가 있었다면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네.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퇴임하고 조금 쉬웠으면 했지만 네. 이제 현장 속으로 제가 가보니까 또 거기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론이라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네. 마치 그것을 위해서 그 작은 문제 작진 않지만 기초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위한 그런 게 사회서비스원은 아니거든요. 네. 말하자면 터져 있는 희망원 문제만 해결해라가 아니라 네. 전체의 시민의 그러니까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소위 말하는 하우스 오브 더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의 집으로서의 역할 이게 바로 이제 스웨덴의 하우스 오브 네이션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냥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항상 필요하면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뭔가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네. 있다 하는 그런 그 큰 틀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서 네. 굉장히 제가 네. 의미 있게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그 제자들을 한 2,000명 배출하셨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자들은 복지계에 전부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는 복지학을 전공하신 네. 학자들도 많고 시설 책임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대구시 산하기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독립성을 찾아야죠. 제가 네. 그렇게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요. 네. 32년 동안 또 쌓은 내공을 또 제가 이런 데 발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8명을 뽑았어요. 네. 네. 블라인드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특정한 대학의 그 졸업생들 우리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4명 있고 나머지는 골고루 배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후 2,000명의 제자들을 혹시 또 네. 그렇게만 학연으로 뽑지 않을까 그런 기후도 다 없어졌고요. 제가 그런 거 지연, 인연, 학연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무찔러러 온 사람이고 네. 어떻게 해서 대구의 그 공공성을 찾고 말하자면 좀 더 나은 이런 그 복지의 그 체계를 잡아가는가. 네. 그게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네. 하는데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그밖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네. 제가 그 사회서비스원의 이제 그 초대 대표를 맡게 된 거는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으나 이제 그건 저 개인의 일이고 이제 일에 그 마치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듯이 제가 이제 정말 온 힘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거에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그 돌봄 사회에서 사회 서비스원이 그 중심 역할을 하는데 제가 또 그 어떤 역할을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해서 네. 뭐 흔한 말이지만 신명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가장 큰 과제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사회서비스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능에 속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